오늘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두 달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시장에서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두 달간의 현황 그리고 오늘 시장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간단하게 어떤 일맥상통하는 사실은 로직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08년도에 위기가 터지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계, 기업, 정부 중에 한 군데는 그거를 받아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만한 어떤 의무를 지고 있었던 거죠. 금리를 낮춰주면서 가계는 소비를 촉진하는 건데 그 소비의 대부분은 부동산으로부터 연결이 됩니다. 집을 사야 거기에다 가구도 놓고 차도 놓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쓰게 되면서 사실은 부동산과 연계된 것이 소비의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경제에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기업들한테는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서 많은 공장을 짓고 글로벌리하게 나가서 어떤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틀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상승하는 10년간의 상승장의 핵심은 그쪽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낮은 이자, 낮은 법인세, 낮은 관세, 그 다음에 글로벌 밸류체인, 공장들이 전 세계로 찾아다니면서 낮은 임금을 찾아다니면서 그 부분들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경제를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필수적인 부산물들이 뭐냐?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부채를 갚아야 되고 회사채를 어떤 부분에서 리뎀션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들은 이자 낮은데 굳이 이거 갚을 필요 있어? 오케이, 시장으로 가갖고 주식 사자라고 하면서 자사주 매입하면서 2019년에 막바지로 끌어들일 때 자사주 매입 규모가 1조 달러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지금은 4조 달러,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1.5조 달러라고 한다면 75% 정도 되는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했고요.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 장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업을 해서 동업자를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빚쟁이한테 가서 돈을 빌려다가 그거를 이자를 갚으면서 장사를 하는 방법이 있죠. 이게 하나는 채권 시장이고 하나는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봤을 때 이거 뭐 영업 전략을 추진하는 거라든가 공장을 짓고 새로 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경쟁사 그냥 사버리는 게 낫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행한테 찾아가서 내가 저 경쟁사 저거 사서 내가 시장 점유율 이렇게 높여가지고 장사를 잘할 수 있으니까 네가 돈 좀 대라 라고 하면서 그걸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레버리지 바이아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 인수합병을 하는데 빚을 내다가 돈도 한 푼도 없으면서 빚을 내다가 주식을 사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합수합병을 하면서 기업들이 덩치를 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8년도부터 시작됐던 그 원죄가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회사채, 그러면서 정크본드, 그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 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어져서 하나의 틀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 딕테팅을 하고 중앙정부가 대응하기 시작한 부분이 뭐냐? 레포 거래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요. 주식시장이 잘 올라가고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 채권 금리가 아직도 내려갈 여지가 있을 때는 채권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다 왔다라고 하고 내 채권, 내 주식 팔려고 하니까 받아주는 사람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금융시장이 마비가 일어났다라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레포 거래를 통해서 개입을 하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금융시장 경색에 대해서 구석구석에 구멍난 부분들을 털어막기 시작했던 부분이 이번 30%, 40% 하락하는 거에 대한 핵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아직까지는 100 정도 지수가 봤을 때는 그 정도 됐는데요. 조금 더 내려갈 어떤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글로벌 시장의 패닉에서 사실은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바닥서부터는 2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이게 시장이 강세장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회사채 시장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용 등급에 대해서 전망치를 부정적으로 계속 내리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업들, 대기업들과 은행들에 대한 신용 등급 이제 추후에 돼서 정부가 국채를 찍어서 경기 부양을 하고 그게 기업이나 가계의 소득과 어떤 실적들과 연계가 된다고 하면 정부에 대한 어떤 국가 신용 등급 자체도 레이팅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BBB 등급 채권 규모가 5.8조, 5.5조에서 5.8조 추산하는 대로 다른데
그 부분이 등급 하향이 되고 나면 어떤 이벤트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투자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불과 2달 전, 3달 전까지만 해도요, 지수대가 2000선이었습니다. 그때 돼서는 TV 보고 어떤 전문가들 찾아다니면서 어떤 주식이 좋으냐, 그 당시에도 주식 투자할 것들이 많이 있고 올라가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1700선에서 바닥을 잡아야만 주식에서 대박이 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000선이나 2500선 가면 주식을 안 할 거냐라고 하는 거고, 거기서는 수익을 못 내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두고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는 뭐 바닥을 기가 막히게 잡아서 이거를 조금 수익을 내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는 대체적으로 이번 하락장에서 손실을 크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극복하고 싶어 하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인 시장 여건상 봤을 때는 주식을 다리 뻗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률은 좀 적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어떤 08년도하고 실제로 뭐 대공황이나 IMF랑 비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구조상으로 다릅니다. 1930년대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드러나는 거는 비슷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말하는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컨셉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지금처럼 제로금리를 내려갖고 양적 완화해가면서 돈을 막 찍어서 시중에 배포를 하는 그런 컨셉도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금덩이를 100만 원치 갖고 있으면 그거에 비례해서 1000만 원만 돈을 시중에 풀어라. 중앙은행은 실제로 자기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와 지금은 안 맞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IMF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부채, 기업들의 부채가 800%, 900%, 어떤 건 1200%까지 갔었고, 더 문제는 실제로 외환 보유고는 우리가 수입하는 양이 1000억 불이면 250억 불 정도만 충분히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돈은 있었습니다. 문제는 외환 시장이 경제가 이상하면 환율이 확 튀면서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자율변동 환율제로 이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상한가 폭이 0.5%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부족하면 환율이 확 튀어야 되는데 그거를 정부가 막아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외환 시장의 구조 자체가 IMF에서 단기 통화, 어떤 부분에서는 헤지 펀드들이 와서 시장을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줬기 때문에 그거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08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뭐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들은 멀쩡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괜찮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흐름 자체는 그때는 부동산 버블 때문에 생겼던 CDO, 그 문제 때문에 터졌던 버블이온 거고 지금은 회사채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대상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구조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08년도와 비교해서 투자자들이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08년도에는 이미 07년도에 경기가 하락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20% 조정을 받았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부양책을 냈습니다. 그게 증시를 잠깐 끌어올린 다음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자 관련된 금융기업들이 부실이 나면서 시스템 리스크로 시장이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던 거예요. 근데 그 대응 매뉴얼을 갖다가 지금 갖다가 시스템 붕괴가 일어나면 시장이 망가지니까 우리가 이걸 먼저 막자라고 하면서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나오는 거는 실물 경제가 위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촉발된 부분은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갑자기 발생한 이벤트에 의해서 금융시장 붕괴, 펀드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 조치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 뒤에 발생할 수 있는 실물 경제의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 지금 현금 비중을 가지고 계신 것들을 윗방향으로 이러다 1800, 1900 가면 어떻게 하지? 그때 가면 그때 가서 좋은 주식을 사면 됩니다. 지금 들어가면서 채권 시장이 흔들흔들거리고 어떤 부분에서 외환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정감을 주지 않는데 위험 자산인 주식에다가 너무 많이 주식을 담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반등 시에 줄여줘야 될 흐름들이 있고 빠질 때 매수를 해야 될 흐름이 있는데 이번에 반등한 20% 이 반등에서 이 변곡점에 와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윗방향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줄이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번 주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기준으로 2000선에서 1500선까지 하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1400대에서 지금 1700대까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내가 이 반등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지금이라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또 시장을 사면서 내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바심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코로나19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 악영향을 사실 피할 수는 없어요. 지금 물론 고용지표가 악재가 나온다고 하지만 더 나아가서 GDP 성장률이라든지 또 기업 실적들 1분기는 물론이고 2분기 실적까지 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면서 천천히 대응하자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조금 나아지는 기미를 어떤 것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리다가 마저 말씀을 못 드린 예, 부분들이 어떤 있어서. 부분이요? 어쨌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주식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있었던 가정이 어떤 부분이냐면 2018년 대비 2019년에 S&P 기준으로 기업 이익이 28% 정도 상승을 하는 건데, 그중에서 S&P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1조 달러치 추가적으로 한다면 24% 정도 이익이 증가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2019년에 S&P 이익 증가율이 1.9%로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걸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지수는 2019년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진 것 같지만 2018년에 2019년 올라가는 거는 실제적으로 20% 이익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게 1.9%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좋아진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018년 고점 대비했을 때는 지금 지수 대역은 10%도 하락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기업 이익이 부러지게 된다라고 하면 신용 등급 평가사들이나 이런 어떤 신용 등급을 책정하고 돈을 꿔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하다가 에비타 비율이라든가 현금 흐름이 나빠지게 되면 채권 못 받겠는데라고 하면서 어떤 조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빨리 회복되려고 한다면 치료제가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뉴스를 보니까 뭐 하반기 이전에 나와서 장마가 오기 전에는 치료제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사실 좀 주식을 하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조금 뭐 너무 좀 비관적으로 바뀌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국적 제약사가 자들이 과연 저 치료제가 없을까? 저 바이러스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국적 제약사 사장이라고 한다면 팬데믹이 되고 글로벌 유행이 딱 됐을 때 치료제가 내가 있으니까 이걸 하자라고 했을 때 그 약값어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봤다라고 하는 부분. 예전에 생각해 봤을 때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숙주라고 하는 사람이, 병에 걸린 사람이 빨리 죽어버리기 때문에 병이 전염성이 그렇게 크게 높게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치사율도 낮고, 그렇게 된다면 제약사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도 많이 그렇게 죽는 거 아닌데 좀 더 퍼진 다음에 내가 이 약을 내놓으면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장사 매출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네. 거고요. 제가 그렇게 봤을 때는 애들이 이제 학교도 못 가고 부인들이 쇼핑을 못 갑니다. 그래서 주식을 풀로 실어야 될 때는 애들이 학교 가서 이제 공부하고 뛰어놀기 시작하고, 그동안 눌렸던 소비를 하기 위해서 부인들이 백화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제 소용돌이 모양으로 위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많은 재화 용역들을 구입할 때 그때쯤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금융시장 면으로 봤을 때는 하이힐드 채권 관련된 부분에 지금 초점이 많이 뭉쳐 있습니다. 그건 제가 예전부터 600pp 넘어설 때부터는 강을 이미 건넜기 때문에 되돌아올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입장에서는 원유 시장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원유 가격은 사실은 전략 상품이에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 독재자들이라든가 국가가 전체적인 전략으로 취하는 부분에서 원유 시장이 움직이는 거지, 그게 일부 개인 기업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려고 한다면 국가 기관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만약에 미국 셰일가스 업체가 지금 민간들이 갖고 있지만 계속 부도가 난다 그러면 연구체를 찍거나 연준에서 돈을 빌려다 국유화를 시켜버리면서라도 네. 방어를 하지 그 부분을 내비두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레버리지 론이라든가 회사채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제가 하나 차트를 갖고 왔는데 레버리지 론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 부분입니다. 지금 금리가 더 높습니다. 하이힐드 펀드에 비해서 레버리지 론에 대한 가산금리가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은 한 푼도 없는데 경쟁업체를 인수하고 싶어서 은행한테 가면 은행은 담보를 요구하거나 신용등급을 요구하니까 그거는 안 되겠으니까 증권사에 달려갑니다. 내가 이걸 투자해서 주식을 발행하고 이걸 삭감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현금을 가지고 네 채권을 갚을 테니까 여기에다 돈을 대라. 그러면 JP모건이라든가 UBS라든가 하는 IB들이 거기에 돈을 대고 인수합병 자금을 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행된 채권들이 레버리지 바이아웃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을 사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채권이 부실나게 되면 기업의 영업 흐름이 안 좋게 되면 가장 먼저 부실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기업들이 회사채들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CDO라고 그래가지고 섞었죠. 예를 들면 방울토마토가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팔고 싶으니까 화채를 만든 거예요. 수박도 집어넣고 메론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집어넣고 사이다 집어넣어서 섞어갖고 그거를 컵에다 넣어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울토마토도 팔리겠죠. 이게 지금 그 채권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실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들한테 높은 금리는 주지만 부도나면 돈을 못 받기 때문에 네. 그거하고 좋은 등급의 채권을 섞어서 함께 묶어서 새로운 채권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시중에 유통시켰다라는 건데 그게 CLO라고 하는 채권입니다. CDO의 어떤 부분에서는 유사상품이라고 보는 거 변종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14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거에 섞여 있는 원본인 이 하이힐드 채권과 LBO라고 하는 레버리지 바이오홀드 채권, 이 하이힐드 채권들이 결론적으로 보면 2조 달러 이상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우리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하이힐드 채권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서 원유 시장 안정됐으니까 하이힐드 채권도 조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BB 등급과 CCC 등급의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요. 전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안심하고 있는 부분은 08년도 수준까지 치솟아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안심할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투자에 대해서 주식을 사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주식을 피해야 될 타이밍이 아니라 이 부분에 가서 차트를 찍어보시면 정확하게 08년도 최저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인과관계로 봐야 됩니다. 하이힐드 채권이 경기가 불어지고 주식시장이 빠그러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리스크를 반영을 해서 채권 가격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튄 것이지 실제로 그걸 튀고 났을 때 리스크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는 건 안 된다. 대비는 600bp 넘어서면서부터 대비를 해야 되고 지금 900bp 수준에서는 더 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물경제 부분에서 주가 흐름들에 대해서 보시면요. 08년도 나스닥이 이렇게 조정을 보였습니다. 한 4-5달 정도 빠지기 시작하니까 정부가 대응을 했고 감세 정책을 통해서 시장의 어떤 부분에서는 부양책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게 2020년대 대응책이거든요. 3달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밑에까지 빠지니까 정부가 중앙은행이 대응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08년도에 보시면 이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파란색으로 대응했던 부분은 저 부분은 뭐냐 실물 경기가 이미 07년도부터 빠지기 시작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금융 시스템의 붕괴 때문에 빠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되는 부분이 먼저 나오니까 정부가 그거를 막은 겁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08년도에 이쪽에 대응했던 부분에서 요 부분의 것들을 대응에다가 여기다 얹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을 대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나올 것들은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빠르고 폭이 짧습니다. 여기 네모칸을 보시면 기간이 가로변이 기간이고 세로가 폭이라고 보시면 가로변은 짧죠. 그러니까 기간이 짧은 기간에 많이 폭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부분은 긴 기간 동안에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이런 흐름들을 보였던 거가 반대 방향으로 이제는 금융 시스템이 한번 빠지고 그 다음에 실물 경제가 빠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주식을 좀 줄여주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네. 하이힐드 채권,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이제 더 주식을 팔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기업들이 이대로는 말 수가 없습니다. 소호부터 시작해서 은행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신용등급이라든가 대출, 매출채권 관련된 부분의 상각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떨어지고 나서 주식을 풀로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식 비중을 좀 축소를 해 나가면서 현금 비중을 좀 확대를 해 나가자,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면서 보수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으로 그래도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을 거쳐 가야 하잖아요. 네. 일단 각국에서 경기 부양 차트를 내놓고 있는데 이것에 맞춰서 어떤 종목들 좀 봐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네, 어쨌든 주식을 안 할 수는 없고, 네. 뭐 가격이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주식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 조금 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게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라스베가스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에서 기장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리 쭉 뻗고 한숨 자고 일어나시면 라스베가스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공항에 도착할 확률이 80% 정도 됩니다. 중간에 가다가 20%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내려서 도망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10명이면 10명 다 도망간다고 그러지 그 네. 비행기를 타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하이힐드 채권이나 시장에서 신호를 내는 것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80%다. 그러면 50%보다 훨씬 높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하는 건데, 어떤 부분에서 여기서 1900, 2000선 올라갈 때 그거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약간 질투가 나는 거고 마음이 아픈 것 뿐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배가 아픈 거죠. 나는 못 먹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08년도 같은 위기 상황이 나와서 주가가 밑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그거는 배가 굽는 거가 되는 거죠. 배가 고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은 왜 항상 한 발 빠르지 못하고 항상 물리는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해보게 되면 원인이 대부분 다 자기 안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모르면 안 사면 되는 거거든요. 돈으로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시장은 좋은 기회를 주고 좋은 물때가 오는 거거든요. 바다에서 딱 보고 있다가 파도가 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나가는 물인지 들어오는지 모르겠으면 이게 조금 기다려보면 물이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닷물이 딱 차서 찰랑찰랑 거리는 상황에서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만약에 이 모든 상황들이 해결이 된다면 윗방향으로 틀고 나서 그때 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제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상황은 돌려놓기 어렵다라는 거고, 정부가 FRB가 하는 금융정책은 끝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정책이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포크레인 가지고 땅 파고 도로 내고 통신망 깔고 5G 깔고 정부가 정책을 늘려가지고 예전의 방식대로 세금을 써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 말고는 남아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5G 관련된 부분, 폐기물 관련된 부분, 우리나라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부동산 관련 규제들을 어느 정도 다운 사이클이 나오게 되면 풀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70년, 60년 된 노후된 설비들이라든가 대도심 같은 경우는 쥐가 득실득실거립니다. 그런 부분들 하수도부터 시작해서 통신망, 전력망 모든 부분에서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사이클에 들어왔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1차 부양책이 나왔기 때문에 금방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거고, 그렇게 되려면 의회와 정부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국가 재정 지출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부 지출을 10% 마이너스 적자 예산을 해서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봤을 때는 국민들이 니들 그렇게 국채 발행해가지고 세금 갖다가 잘못 쓰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국민들 표가 나오는 게 국회고요. 국회가 동의를 하려면 경기가 더 불어져야 됩니다. 주식시장이 지금 상태에서 매달려 있을 때는 추가적인 부양책은 나오기 어렵다는 거고, 기업들이 넘어가고 부실채권들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제 못 살겠다라고 할 때 대통령이 나타나서 슈퍼맨이 되는 거죠. 내가 적자재는 끌어다가 도로고 항만이고 뭐고 다 고쳐줄 테니까 나한테 표를 찍어라 하는 부분들이 나와야 이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중장비 회사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거기에 부품을 대는 회사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와 있다는 건데, 최근 5년 동안 중장비 회사들 주가를 보시면요, 이익은 100억씩 나오는데
시가총액은 500억도 안 됩니다. 멀티플이 5배 미만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가격과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한데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살려고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것도 좋겠지만 멀리 내다보고 굳이 사겠다, 사 모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쪽도 한번 관심을 둬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수대가 어디에 있던지 유망한 종목은 있게 마련이고 살만한 종목은 있게 마련이에요. 지금은 전반적으로는 좀 지수가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을 하자, 현금 비중을 늘리자라는 의견이지만 그래도 종목별로 봤을 때는 각국의 SOC 투자에 힘입어서 상승할 수 있는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